이 교수의 영화 읽기는 제20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 관한 것입니다. 제목을 사회 생태 혁명을 위한 영화 담론이라고 붙였습니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경쟁 부문 작품들을 다 보지 못했으니까 2023년 6월 1일부터 온 오프라인에서 7일간 개최된 제20회 국제환경영화제를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무작위로 선정한 국제영화 10편을 대상으로 이 교수의 영화 읽기 시리즈가 속한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의 취지 이게 뭐냐면 탈근대 지도자, 시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거기에 걸맞은 사회 생태 혁명을 위한 영화 담론 이거를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영화제의 성공하고 관련이 있다고 여겨져서 그거에 관해서 그 10편을 중심으로 물론 한두 편 더 봤지만 이 10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우선 먼저 얘기하자면 이 본 영화제가 20주년이죠. 20주년을 기념해서 그간의 상영 작품 중 일부를 대상영을 하면서 생태 환경 의식의 변화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어요. 이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 다시 한번 또 봤는데 그 대상영한 대표작 중에 하나가 츠츠모토 노리야키 감독의 1971년도작 미나마타 병 알는 사람 알 거예요. 피해자와 그들의 세계입니다. 시놉시스를 먼저 보자면 팜플렛에 있는 거였는데 1950년대와 60년대 경제개발을 거치며 누적된 공해 문제가 70년대에 폭발하고야 말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미나마타 지역에 위치한 칫소 비료 공장에서 유출된 수은 오염으로 인한 미나마타 병의 발병이었어요. 영화에서 감독은 환자로 추정되는 주민 29명의 생활을 따라가요. 츠치모토 감독의 내레이션을 따라 환자들의 세계와 그들의 이웃을 관찰하면서 노동자와 어부의 세계를 넘나듭니다. 감독의 이 주관적 판단과 계획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121명 발병, 49명 사망의 현실, 이게 현실이죠. 을 일면 이렇게 써요. 100번 환자, 자몽인데 폐하성 미나마타병 환자.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관객의 정동적 참여와 공감을 유도한다는 이게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의 본용이겠죠. 본령에 충실한 영화예요. 와세다대를 졸업하고 공산당에 입당한 1928년생 츠츠모토 감독은 과연 일본 다큐멘터리 역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953년부터 56년에 중독이 시작되고 1959년 발병 원인에 관해서 메틸 수은 실험 확인을 하여 발병 원인이 뭐라는 걸 확실히 밝히는데 그로 인해서 뒤이은 4천여 명의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폭력적 회사 침입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측에서 반응을 하는데 수후 요구 불가 조항이 합의된 보상 합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1959년 12월 30일 체결돼요. 그런데 오염 지역의 물고기와 어패류의 섭취로 인해서 수은 중독이 일어나는데 근데도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미나마타 근해에서 조업하는 1970년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조업해서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죠. 한국의 위안부 문제도 그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여겨져요. 마찬가지로 최초의 공적 보상의 합의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피현실을 호도하려는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런 짓을 한 거죠. 일본 정부와 기업이 내가 수은을 마실 테니 너도 수은을 마셔라. 이게 이제 이시무라 시인의 19절인데 이런 시가 나오는 것처럼 미나마타 지역의 주민들이 각성을 하게 돼요. 그래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공해는 무시무시한 질병이라는 홍보를 하러 돌아다니고 1인 시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1인파와 소송파로 분열하지만 주민보상위원회가 회사 측과 추가 협상에 직접 나서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1970년 11월 28일 회사 주주총회 장면인데 거기서 45명의 목숨을 그때까지 45명이 죽었으니까 45명의 목숨을 돌려줘라는 취지의 발언권을 획득하려는 주민들의 투쟁을 보여줍니다. 이게 마지막에.
산업 자본주의에 통합됐지만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성향이나 종족, 종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그룹이 있는데 그 타자라고 그러죠. 그 타자가 자기 억울한 현실에 관해서 공동체 여론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발화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처럼 발언권이 부정되는 경우 이럴 때 대신 나서서 말해주려는 탈식민주의 연구의 모범 사례가 종속 집단 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안부 사태도 비슷하죠. 그걸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던 지식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절했죠. 변질 사태. 변절 사태라고 말하죠. 변절 사태가 더 맞겠죠? 에서 보듯이 이 종속 집단 연구라는 탈식민지의 연구 분야가 얼핏 보면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억울한 피해자들의 객관적인 기록과 고발 같아 보이지만 상축적으로는 잘난 체하고 가르쳐드는 어두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역사적으로 쭉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 시대까지 사회적 약자 그룹이었던 게 대리사회죠. 머슴으로 대리사회인데 말이 대리사회지 머슴이었던 거죠. 그 화자가 점순이의 부추김에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려다가 그녀의 변절에 속수무책이 되어버리는 그 본보의 마지막 장면이죠. 다음과 같은 마지막 장면. 이 마지막 장면인데 장면은 종속 집단 연구 집단 재식인들의 변절 사태. 변절 사태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속수무책이 된 21세기의 현재 장면하고 겹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올가에 꼭 성례시켜주마. 앞만 말고 가서 뒷골에 콩팥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들겨준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이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제 쭉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들고 김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슈. 이렇게 맹대를 하며 부랴부랴 지혜를 지금 들어갔다. 이게 이제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때는 이제 한 번 더 댕길 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은 원수로만 여기에 잔뜩 잡아당겼다. 아 이놈 나나 장인님은 햇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솔개에 닭이 채인 닭 같은 거죠. 루킨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시굿이 더 댕겼다. 많은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수님이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이 생각에 점순이는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모님은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야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 난 그 영문을 모른다. 지금도 모른다는 거죠.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아버지 혼내주라고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확 꺾여 나는 얼빠진 병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달겨들어 한쪽 귀 맞아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서면 내려줘줬다. 그러나 나는 구태를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만 멀거니 들여보았다. 이 자식 장인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이게 끝이에요. 종속 집단의 대리바라 전략. 이게 사회적 약자 그룹의 권리를 회복하는 선순환의 과정이 되기보다 산업 자본주의와의 투쟁의 추진력이 될 분노나 흥분 등의 안전한 세이프티 밸브, 배출구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힘 빼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약자 그룹의 혁명지를 상실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미모토 감독이 미나마타 피해자와 그들의 세계가 추구하는 다큐멘터리 전통의 공과를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 관습의 공과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약자 그룹의 객관적 현실 모자를 집중한다는 다큐멘터리 영화 관습. 이게 다큐멘터리 장르 영화 관습의 모습인데, 그 공과는 산업 자본주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작업 과정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시작됐는데, 거의, 미니마타 이 영화처럼 사회 생태 혁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팔근대 체제로의 혁명이 되는지, 아니면 근대 체제 내부의 개혁에 그치고 마는지에 달려 있는 거죠. 혁명이 안 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끝날 수 있다는. 이 점에서 이제 김수영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라는 게 후크처럼, 노래 후크처럼 반복되는 김수영 시인이 그 방을 생각하며 라는 시에서 고백한 혁명이 아니라 개혁에 그치고 마는 실패의 사례를 제20회 국제환경영화제에서 여러 번 만났기 때문이에요. 시를 붙여 읽어보겠습니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이게 4.19 바로 4.19 이후에 쓴 거예요. 4.19 때, 4.19 대부분 기억을 못 할 텐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거의 실패했기 때문에 사라져버렸죠. 학생혁명이 4.19에 있었고, 이건 6월 달에 쓴 건데. 그러니까 혁명은 안 되고 방만 바꿔버린 꼴이 된 거죠.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 정신은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그 방의 벽이 진짜 나였냐 이거지.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자기는 시를 쓰니까요. 펜이죠.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돈 버는 걸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시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쓰는 운동권들 많죠. 이 가벼움을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도 역사일 텐데, 이걸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아서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거죠.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의지가 있었죠, 그때. 그 잔재 대신에 다시 쓰는 느낌만 되살아났지만, 그밖에 남은 게 없죠.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통렬한 자기 반성이죠. 그 중에 이제 하나씩 골라보면 핵 유랑민들은 국제 경제 부분 관객상을 수상을 했어요. 핵 유랑민들의 관객상 수상 소식을 전하는 환경재단의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 유랑민들. 프랑스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사람이 방사능의 위험을 감내하고 생계를 위해 핵산업에 뛰어들어요. 영화는 원자로를 찾아다니는 세 명의 유랑민을 통해 핵 노동자의 고된 일상과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핵산업의 미래를 보여줘요. 관객의 공감을 이게 크게 얻은 이유는 이 영화가 사회적 약자 그룹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종속 연구 집단처럼 대리 발화 절약을 채택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관습에 충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필자가 우려하는 이런 대리 발화 전략이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말랐다는 걸 아프게 인식하면서도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 그거는 근데 현실로 돼요. 여자친구와의 재결합을 위해 핵방사선 노출 위협에 관한 지혜로운 계산 과정조차 포기하는 듯한 결말 부분의 주인공이 무기력한 모습이죠. 위험한데도 를 드러내듯이 이 영화가 원자력 산업자본 지배 세력의 위협이 되지 않게 사회적 약자 그룹의 투쟁의 추진력이 될 분노나 흥분을 안전하게 배출해버려서 혁명 의지를 상실하여 무기력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안 좋은 거야 하고 말하면서 사실은 노력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몰타의 고양이와
커피 정성 시대의 계획 노력. 몰타의 고양이와 커피 전성 시대는 근대 산업자본주의 체제 내의 계획 노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타의 고양이는 섬의 고양이들에게 목소리를 주어 몰타 섬만이 가지고 있는 똑똑하고 애정어린 고양이 문화에 대해 직접 표현하게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자원봉사부터 예술가들 등 섬에 사는 다양한 로컬 주민들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고양이에 대한 예찬 또한 매우 즐겁습니다. 사라 제인 포르텔리 감독의 몰타의 고양이는 45만 명의 인구가 길고양이 10만 마리와 즐겁게 사는 몰타의 고양이 선호 문화를 기록해요. 유기견과 달리 위협적이지 않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모든 동물은 특별해서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거나 고양이는 남자 같아서 음식과 애정이 있는 곳으로 온다고 말하거나 자기가 인간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고양이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느낀다고 말하거나 고양이는 삶을 확장하고 활력을 준다고 말하거나 자유로운 영혼인 고양이에게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말하거나 고양이는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라고 주장하거나 치매 할머니가 놀랍게도 행복의 눈물을 보이는 등 고양이 테라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 고양이 언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 마을 철거 등 길고양이의 삶을 크게 위협하는 도시개발 사업 앞에서 NGO 설립과 지원과 인업이 필요하겠다는 등 개개인이 개선책을 모색해보는 무기력한 개선 노력의 차원에 그치고 말아요.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스티슨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라고 김수영이 그 방을 생각하며에서 고백하듯 공동체의 근본 문제에 대한 혁명적 전환을 목표로 하다가 일상의 압력에 굴복하여 개혁의 제수처에 만족하는 차원이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이는 조선닷컴의 다음 기사에서 보도하는 판다 열풍, 이 최근에 그런가 봐요. 가 별다른 문제의식, 별다르지 않은 문제의식 수준이 아닌가라고 폄하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푸바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용인 에버랜드가 그래서 인기가 많대요. 어린 판다가 열광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많아서 30분 판다 월드 기다리면 30분 보통 기다려야 되고 뭐 판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강 사육자가 푸바오 할아버지 강바오라고 예칭 붙였다 그러고 그다음에 영상을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인기가 좋단 말이죠. 근데 한국인이 판다를 좋아하듯이 몰타인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이 하나 있는 게 고양이의 몰타인들은 공통의 신념과 대중적인 의견인 복사의 압력에 무기력하게 굴복한다기보다 자유로운 영혼인 고양이에게 힘입어 사회적 약자 그룹인 고양이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제대로 된 인식체계, 그러니까 에피스테메를 바탕으로 복사를, 그러니까 사회적 대중적 의견을 개선하려는, 새롭게 개선하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진일보한 거죠. 그냥 좋아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알렉산더 키누넨 감독의 커피 전성 시대는 몰타의 고양이에서 길고양이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개개인의 고립된 노력의 차원이었었는데 공동체의 과제를 더 체계적으로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커피 전성 시대의 내용은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기호식품 커피와 환경의 유기적 관계를 세심하고 흥미롭게 그리는 다큐멘터리인데 성장에 있어 그늘이 필요한 커피는 주변에 존재하는 나무들의 그늘을 통해 재배되는데 이것은 산림 파괴를 막고 야생동물에게 필요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해요. 삶에 필요한 만큼의 카페인과 훌륭한 맛에 더해 우리가 커피에게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커피 생산 과정에 대한 체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인들과 농민들의 노력은 산업 자본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혁명의 씨앗이 움트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빵 매일의 기적의 산업 자본주의 체제 옹호론이 있어요. 여기서는 하랄드 프리드 감독의 빵 매일의 기적은 근대 체제를 전복하는 혁명에 못 미치고
체제 개혁의 차원에 머물고 말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본주의의 유연한 시스템, 자본주의가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 산업 자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와 싸운다는 게 어려운 거죠. 이걸 감독이 제작 의도와 무관하게, 감독 그렇게 제작하려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관객이 느끼게 하는 거죠. 빵 맛은 이게 시놉시스입니다. 빵 맛은 토양, 물, 밀가루, 반죽, 박테리아와 효모, 제빵 기술의 영향을 받고 빵의 재료가 되는 곡물과 토질과도 깊은 연관이 있고 빵 메일의 기적은 전통적인 발효 기법을 고수하는 소규모 오가닉 베이커리에서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춘 대기업 브랜드 제빵 회사까지 다양한 제빵 업체를 탐방하며 빵의 내밀한 세계를 속속들이 파헤쳐요. 볼링 원더 브레드의 클립으로 시작하는 인상적인 오프닝은 반죽을 휘젓고 모양을 만들고 자르는 육체적인 노동이 제빵의 기본이자 필수 요소임을 압축적으로 보여줘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감기, 실망의 괴로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라고 김수영이 그 방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 근대체제를 전복하는 혁명이란 처음에 의도가 있었는데 그거와 달리 체제 옹호의 수준으로까지 전락했다는 어? 김수영의 자기 고발에 가까운 처절한 자기 반성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좌파 정치 세력이란 체제 내부의 폭파, 내파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금 야당이죠. 그 출발점이 이 시의 일부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런 걸 보면 빵지순례 수준에 도달했어요. 뭐가? 대량 생산되는 베일과 치와바타. 최근에 먹어봤는데 빵지순례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빵 메일의 기적이란 다큐멘터리가 의도치 않게 산업자본주의 체제 옹호론을 펴고 있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네파 혁명의 영화 담론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성이 처절하다면. 그래서 네파 혁명의 담론이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근대의 인식 체계를 일부 개혁하는 정도로는 탈근대 인식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없어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정복하는 혁명을 요구한다고 필자는 믿어요. 그러나 탈근대 시위대를 위한 혁명은 그 이전의 근대 인식 체계를 폭력적으로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없어요. 프랑스 혁명에서처럼 전근대 중세의 인식 체계를 외파하는 근대 혁명의 방식을 추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 정부, 군대, 학교 등 근대사회 시스템과 인식체계가 아직 건재하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힘과 위력을 발휘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도래해 있어요. 탈근대사회는. 그러니까 공존하고 혼재하여 있는 거죠. 이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인구 감소와 자살률을 초래하는 만연한 불안과 우울의 근본 원인이에요. 따라서 탈근대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탈근대 담론은 근대 인식 체계를 내부에서 폭발하는, 내파하는 양상을 띠는 거죠. 외파는 안 되니까. 내부에서 폭발하는 양상을 띠는 거죠. 서울국제영화제가 20회까지 성공적으로 발전한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필자는 이 체리 향기, 이거 상 받았죠.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이다. 이것도 상 받은 아바스 카이로스타미 감독과 한국환경재단이 공동 제작한 이 환경재단이 이 영화제를 주도하죠. 제2회의 카이로스타미의 길. 이 보여주는 이게 이제 이런 영화를 일부러 같이 제작했는데 이게 보여주는 사회 생태 혁명을 위한 시적 상상력의 모색 작업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런데 그게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지침이라고 보여져요. 이 지침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죠. 요약을 하면 시놉시스를 읽어보면 1. 그것은 마치 세월의 흔적을 담아내는 주름처럼 청량한 벌판 위를 구불구불 흐르다. 그것은 추운 겨울 세상을 하얗게 감싸 안는 눈과 그 위에 홀로 선 겨울나무를 벗삼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킨다. 그리고 그 위로 인간의 시간이 흐른다. 길은 멈춰 있으되 결코 멈춰 있지 않다.
바로 그곳에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삶이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한다. 제2회 서울 환경영화제에 상영한 작품으로 환경재단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 20회를 맞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는 이번 앙코르 상영을 통해 세계적인 거장과의 협업을 기념하고 추억하고자 한다. 카이로 스타미의 길의 시적인 묘사는 근대사회 인간중심주의의 산문적 세계관을 포함하고 초월하려는 담론 모색 과정에서 시적 상상력이 핵심 도구일 수밖에 없음을 뚜렷하게 드러내. 그러니까 사회 생태 혁명을 위한 영화 담론이란 제목의 이 글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장르가 중심이니까 실제 현실 생활에서의 뇌파 혁명의 영화 담론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뇌파 혁명을 목표로 하는 탈근대 세대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획득한 주도 세력이 되려고 신자유주의 산업자본주의 세력과 협상하는 모습이 이제 주로 비춰지는 거죠. 이 사회 생태 혁명을 위한 협상의 강도가 심화되는 순서가 있을 텐데 그 순서대로 20회 국제영화제 4편의 다큐멘터리를 읽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산의 균열이라는 영화인데 정통 다큐멘터리 영화 양식을 따라요. 외부 침입자 서구인들과 내부 협력자 정부와 기업 등으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 산업자본 세력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없는 종속 집단 연구의 연구 대상인 피해의식을 가진 사회적 약자 그룹이 있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묘사하죠. 그러나 차이점은 신자유주의 산업자본 세력에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국내외 엘리트로 구성된 외부 세력의 선한 활약상을 병치하며 그러니까 홈체있지 않아요. 병치하여 뇌파 혁명을 위한 탈근대 영화 담론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뇌파가 안 되면 외부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산의 군열이에요.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무료 오프라인으로 상영된 게 숨쉬는 모든 것이었는데 종속 집단 연구가 시작된 게 바로 인도인데 바로 그 인도의 종속 집단이 서벌턴이 기존 근대 사회의 체계적 와워 상태에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가 이처럼 도움 없이 제대로 대응하면서 사회 생태 혁명을 위한 뇌파 담론을 능동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아주 감동적이죠. 그래서 감동적으로 보여져요. 세 번째는 나무에 숨겨진 삶이라는 영화인데 피터 볼리베의 혁명적인 저서 나무 수업을 챕터별로 소개하는 정통 다큐멘터리 장르의 형식을 취하는데 이 나무의 비밀스러운 삶, 다스 게하임 레벤 데르봄 난 독일어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읽은 것 같진 않아요. 그 나무의 이 The Secret Life of Trees죠. 그 원제의 뜻처럼 인간계와 평원을 달리하는 나무의 언어와 정동을 읽어내려는 즉 사회적 약자 그룹의 인간계의 종속 집단뿐만 아니라 식물도 포함하려는 볼레벤의 길. 이거 아주 혁명적이죠. 그 영화적으로 충실하게 따라가는 행위만으로도 큰 움직임. 이게 빅 무브먼트니까 혁명이죠, 일종의. 이라고 정의되는 8근대 사회 생태혁명의 지도자 탄생의 이야기죠. 이래서 네파 혁명 영화 담론의 모범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메가박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메가박스 따로따로 하나씩 또 자세히 읽겠습니다. 메가박스 홍수점에서 무료 오프라인 사연된 딥 라이징 에서는 나무의 숨겨진 삶보다 뇌파 혁명 담론 수준이 한차원 더 심화되어 있어요. 사회적 약자 그룹에 인간계의 종속 집단이나 식물을 포함할 뿐 아니라 심해라는 자연계를 포함하고자 하는 거죠. 게다가 신자유주의 산업자본과 투쟁하고 협정하는 과정에서 나무의 숨겨진 삶에서처럼 사회 생태 혁명을 실현하여 8근대 사회를 도래를 앞당기려는 개인적인 영웅만 있을 뿐만 아니라 데리다가 다가올 민주주의라고 정의한 8근대 공동체 형성, 양상도 보여줘요.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거죠. 다시 그 4편을 다시 읽어보면 자세히 산의 균열은 네파 혁명을 위한 8근대 영화 담론의 모습이죠. 엘라스타 에반스 감독의 산의 균열은 책임 여행 등 자연 관광에 대한 포월 담론, 즉
자연보호에 관한 서로 충돌하는 견해들을 다큐멘터리 장르에 충실하게 객관적으로 제시해요. 베트남 폭락해방 국립공원에는 세계 최대의 한손둥 동굴이 있어요. 1991년 현지 벌목군이 우연히 발견했지만 본격적인 탐사는 2000년도 후반이 돼서 이루어져요. 이후 1년에 단 1000명이 열대우림과 암벽, 협곡, 해변, 백사 등이 존재하는 이 초현실적인 동굴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2014년 베트남 정부는 본격적인 관광 사업을 위해 동굴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지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부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환손둥 환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빗발쳐요. 영화는 양쪽의 입장을 균형하게 따라가며 관광산업과 환경 문제의 딜레마를 고찰해요. 황손둥 동굴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과 장대함을 담아낸 수려한 영상. 너무 아름다워요.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관광 보고 싶어요. 경이롭고 신비로우며 독특하고 환상적이며 극적이고 대단하다는 등 모든 찬사에 걸맞은 베트남의 환손둥은 틀렸죠. 환손둥이지. 베트남 발음이라서 400만 년 된 흑해석 동물이에요. 가장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지구 최후의 가장 오래되고 지구 최후의 미개혁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 욕구가 불일듯 일어나요. 환경 오염 산업조차 도입해야 되는 베트남 경제 개발의 초기, 그러니까 현지인이 발견한 1991년 이었다면 그냥 파괴됐겠죠. 근데 2000년대 후반에서야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되고 관광지로 알려졌어요.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적 이 시기적 지연이 황손동 동굴의 생태 보존 전망을 밝게 해요. 옛날 같았으면 안 됐던 일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산당 지배 해출하면서 정치 운동은 무조건 안 되는데 환경 운동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환경 운동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대중 운동이 전개가 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생태 의식의 보편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 환경 비용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근대 베트남 정부가 유네스코가 개입을 또 하죠. 이 대중이 이러니까.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2030년까지 취소하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대중운동이 유네스코까지 개입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 아닌 지역기업 중심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생기고, 최근에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규모 관광 분위기 조성 현상을 후회하는 동굴 탐사 팀장의 발언. 그러니까 서구의 개척자들도 이제 착취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생태 환경 의식의 수준이 부쩍 높아진 2000년대 후반에 황손동 동굴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대중 관광이 도움이 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하는 선진국 관광산업 엘리트의 자기 반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면 오토바이 타고 싶고, 오토바이 타면 자동차 타고 싶고, 헬리콥터 타고 싶고, 직접 나오는 그 대사예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 확대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걸 따르게 될 폭야 시족 사회의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거에 무분별한 개발 계획이 코로나 봉쇄하고 홍수로 실패해요. 황선동 동굴의 보존이냐, 또는 아니면 폭야 시족사의 발전의 미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력의 자연 파괴 시도에 대항하는 국내외 사회 생태 혁명의 내파 혁명을 위한 탈근대 담론을 이 영화와 더불어 모색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영화예요. 그래서 숨쉬는 모든 곳은 종속 집단의 사회 생태 혁명의 자발적인 샤워낙 세엔 감독의 숨쉬는 모든 것을 앞에서 종속 집단 연구가 시작된 인도의 종속 집단이 서발탄이 기존 근대 사회의 체계적 억압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면서 사회 생태 혁명을 위한 내파 담론을 능동적으로 구축해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고 요약했었어요. 내용은 무슬림은 솔개에게 고기를 먹이면 애고를 쫀다고 믿어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거주하는 사우드와 나딤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났어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으로 전보다 더 많은 솔개들이 땅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고 사우드와 나담은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치료에 퍼붓죠. 끈기에 대한 시적 찬사, 가장 몽환적이고 도발적인 영화, 영화 제작의 기술과 감정의 아름다움이 최면에 걸릴 듯한 시청 경험을 선사하는 내러티브 등 다수의 평론가로부터 호평을 받았어요. 특히 서정적이고 시적인 이미지와 섬세한 스코어링이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썬댄스 영화제의 지원을 받아 HBO, 우리 같은 EBS죠. 상영된 생태 환경 영화의 걸작이에요. 인도 뉴델리의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장에 서식하면서 쓰레기를 주식으로 하는 1만여 마리의 솔개가 수치가 40이 넘으면 오염주비가 발견되는데 700이 넘기도 하는 공기 오염 등의 이유로 매일 수백만원씩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우디의 아들이 병원에 아스마를 달고 자죠. 알레르기를. 내가 이걸 잘못 눌러서. 숨 쉬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 응? 숨 쉬는 모든 것이죠. 생명을 가진 모든 것. All sentient being을 존중해야 한다는 형제의 어머니처럼 믿는 사람들이 구출해온 솔개들을 사우드와 나딤 형제가 자기 집 지하실에서 돌봐요. 뉴욕 타임즈의 기사로 해외 지원금을 받게 되고 야생동물병원 와일드라이프 레스큐를 정식으로 병원을 세워요. 병원을 아예 세워요. 3층, 2층, 3층짜리인가. 사우드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근대 과학의 힘으로 솔개를 치료하는 능력 있는 형이 근대 서구 세계의 지원을 받아 유학을 가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대의 인간중심주의를 포함한 한근대 지혜에서 나온다고 여겨져요. 이런 특징이 뉴욕타임즈의 기사화와 서구의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보여져요. 어머니의 지혜처럼 동양의 오랜 전통에 기원하지만 그것이 근대를 포괄할 실천 이론을 갖추면 돈과 명예든 실질의 결과가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의 사상이 어떻게 근대를 포괄할 실천 이론으로 만들어지느냐가 현대사회의 돈과 명예의 원천인 것 같아요. 첫 장면에서 SNS의 가짜뉴스를 믿고 동생 나딤이 형에게 파키스탄의 인도 핵공격 가능성을 질문해요. 잘 모르는 거죠, 세상을. 중간 부분에서 미국 미화로 인해 형의 부재가 할 것 같으니까 그럼 난 동물병을 갖겠다고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형이 화상 통화를 하며 미국에도 솔개 비슷한 새가 있다고 동생에게 말하는 장면은 나딤이 동생이 나사렛 동물병원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이 다큐멘터리 줄거리 스토리라인은 동생 나딤의 정신적 성장 과정이죠. 그걸 관객과의 정동적 공감을 형성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근대식 사고 체계를 어려워하지만 나딘이 솔개를 비롯한 숨쉬는 모든 것을 돌봐야 하다는 어머니의 동양적 지혜의 실천에 적극 동참할 정도로 이해가 깊고 자기들 죽음이 솔개들의 먹잇감이 될 미래를 형제가 농담을 할 정도로 그게 농담을 해요. 죽으면 얘네들이 잘 먹겠지 이러고. 동양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할근대 포골담론의 상상력의 힘 그거를 나딘이 터득했던 거죠. 그래서 형이 솔개 동물병원의 운영을 나딘에게 맡길 수 있었어요. 인도가 주변 국가의 난민을 수용하면서 이삭을 배제한다는 그 방송 화면이 나와요. 그게 원인이 돼갖고 수도 뉴델리에 이슬람인들에 대한 종교 폭력이 난무해요. 주변에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솔개를 구출해서 동물병원으로 가져올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러요. 근데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근대의 이분법 체계의 바탕을 두는 게 증오죠. 증오의 폭력보다 짐승이나 벌레를 보는 혐오라는 탈근대 정도. 혐오. 이게 폭력 사태를 심화하는 원인으로 분석하는데 이 사우닉 첸 감독의 탈근대 담론이 바로 이 영화에서 이 점에서 이 영화를 걸작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걸작이 됐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독립 자아를 가진 상대에 대한 증오라는 근대 감정은 사랑이라는 동전의 뒷면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상대가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그러했듯 그리고 인종, 종교, 젠더 등을 기준으로 차별주의자들이 그러했듯 혐오의 탈근대 정도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상대방을. 남몰래 은밀하게 표출되거나 또는 터치하기도 싫어하는 인도 불가촉 천민. 터치하기도 싫다, 안 된다는 거죠. 탈의처럼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관습과 제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데 관습과 제도로 만들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혐오의 정동이 한낮에 폭력적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기 증상인 거죠. 그러나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근대 시대 전복이 시작된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말기 증상은 끝났다는 소리니까. 서구의 인간 중심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자연보호나 그 생태학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즉, 인간계를 제외하고 자연계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무의미함. 그죠? 자아와 자아 집단의 포월 없이는 인류의 생태학적 미래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게 불가능하리라는 결론. 그죠? 앞에서 제20회 서울국제영화제 자체의 존립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영화제가 이 환경영화제 되냐? 라고 그럴 때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숨 쉬는 모든 것이 걸작인 이유는 자금을 지원하는 구원자처럼 보이는 서구 세계가 있는데 걔네들이 잘 모르는 거죠. 아마 잘 모르겠다는 점이 지원의 동기겠죠. 동양 사상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동양 사상이 어쩌면 근대 사회 의식 체계의 내파를 통한 탈근대 포월 혁명의 유일한 방법론의 원천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숨쉬는 모든 것에서 떨어진 솔개들을 동물병으로 가져다주는 뉴델리의 이슬람 대중과 그들의 지도자 사우드와 나딤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종속 집단의 사회 생태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인 거죠. 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 숨겨진 삶. 는 탈근대 사회 생태 혁명 지도자의 탄생의 기록이에요. 웨르그 아돌프 감독의 나무에 숨겨진 삶은 페테 볼레벤이란 탈근대 사회 생태 혁명의 지도자의 탄생을 보여줘요. 이 영화는 산림청의 특별 상영으로 방영되었는데 이 영화의 초반부에 산림청의 해외 연수 장면이 나와요. 볼레벤이 한테 얘기를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삽입돼 있어요. 이 영화의 상영은 한국 산림청이 볼레벤의 사회 생태 혁명의 그 살근대 담론을 지지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지지하는 거예요. 볼레벤이 산림 화재 장면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인 10배나 더 기르는데 왜 우리는 바보처럼 모욕을 입죠? 라고 설명을 해요. 왜 그 자연이 알아서 하는데 한국 산림청이 그래서 대규모 산림 화재의 주요 사후 대책으로 최근에 하는 걸 보면 정리하고 소나무를 조림하는 대신에 그냥 내버려둬요. 그거는 볼레벤의 자연 방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배운 걸 잘 써먹고 있는 거죠. 아, 시놉시스를 보면 페테 볼레벤의 2015년작 나무 수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차트를 휩쓸었어요.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시 베르스 호펜 교국 산림 감독관처럼 독일의 숲에 관해 자세한 글을 쓴 적이 없었어요. 볼레벤은 나무의 연대와 결석에 관해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독자의 심금을 울려요. 나무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기업과 사회생활이 존재할까? 볼레벤은 이러한 질문을 살짝씩 살피며 우리를 비밀스러운 숲의 세상으로 인도해요. 볼레벤의 나무 수업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일부를. 그럼 나무는 어떨까? 나무도 다르지 않다. 굳이 차이를 찾으려면 용어가 다르다는 정도일 것이다. 너도밤나무, 참나무, 가뭄미나무 등의 피부를 우리는 껍질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말은 달라도 그것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사람의 피부와 똑같다. 내부 기관을 외부 세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다. 의인할 수준이 아니에요. 의인하라는 거는 동물이나 식물이 인간계와 다른 동물계나 식물계의 차원을 유지하면서도 인간계와 다른데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려고 잠정적으로 언제나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의 속성을 동물이나 식물에 부여하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소리 얘기하고 경주하잖아요. 근대 문학의 기법이 인간 중심주의 기법인 거죠.
그런데 나무는 거의 사람의 것과 같은 비중의 수분을 몸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구멍이 나면 우리가 피부에 상처를 났을 때 느끼는 것만큼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설명할 때 볼레베는 데리다가 인간과 동물을 인간과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what human means 인간이 의미하는 것, what animal means 동물이 의미하는 것 이라고 명명하는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말하는 거죠. 탈근대 사상의 담론 전략을 따르는 것 같아요. 데리다가 동물계를 위해 애써 지적하듯이 지구라는 가이아에서 나무 등의 식물계가 인간계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거죠. 블레벤이 인간계에게 그러니까 나무 등의 식물계를 해석 이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언어로 말할 뿐인 거죠. 예를 이런 설명이 있어요. 유독 물질이나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돌, 물기가 너무 많은 땅을 만나면 뿌리는 상황을 분석하여 필요한 변화를 생장 부위에 전달해요. 그러면 그것이 방향을 바꾸어 위험 지역을 피해 돌아가도록 잔뿌리들을 조용해요.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과연 뿌리를 지성과 기억력, 감성의 장소라고 볼 수 있을까? 뇌라고 그러는 거죠. 아마 식물학자들의 다수는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이들의 거부감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식물의 상태를 동물의 상황에 적응하다 보면 결국 식물과 동물의 경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인하는 거죠. 그런데 뭐 어쩌겠는가?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동물과 식물의 구분은 어차피 자의적이다. 구분의 기준은 식량을 구하는 방식이다. 한쪽은 광합성을 하고 다른 쪽은 생명체를 먹는다. 그러니까 결국 차이라고 해봤자 정보를 처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느린 생명체는 빠른 생명체보다 당연히 열등한가? 나무와 식물이 많은 점에서 동물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면 과연 사람들은 그것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배려할까? 정말로 그렇진 않은 의문스럽다. 볼레벤을 져서 나무 수업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돌프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나무에 숨겨진 삶의 중요성은 그게 아니라 볼레벤이 일으킨 큰 움직임, 팔근대 사회 생태 혁명의 역사의 의의에 기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나무도 감각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목재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 생활을 견딜 수 없었던 볼레벤은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나오는데 이제 회사에 근무하게 돼요. 나무의 언어를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나무의 언어를 모르는 인간계를 위해 비유라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식물도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줄이는 진통제를 만든다는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런 걸로 인해 대학을 대신한 산림업계의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당장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관점이 있고 산림업계 그 다음에 영원히 지속될 숲의 관점이 정면 충돌하면서 볼레베는 기존의 근대 제도에 정하는 큰 운동의 지도자가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연이은 저서와 출판 강연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서 암호 수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나무에 숨겨진 삶이 중요해져요. 체르노빌의 경우에서처럼 자연은 스스로 돌아오며 스스로 보호하니까 자연 보호의 대상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근대 이분법 사고체계가 동식물과 인간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동식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면 시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나도 나무의 숨은 삶을 몰랐고 그 이후 수많은 기적을 찾았다고 볼레벤이 고백하듯이 나무의 기적을 읽어내는 시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탈근대 사회 생태혁명이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영화예요. 딥 라이징. 탈근대 사회 생태혁명 공동체의 탄생. 나무에 숨겨진 삶이 탈근대 사회 생태혁명의 지도자 볼레벤의 탄생의 기록이라면 마티에 리츠 감독의 딥 라이징은 탈근대 사회 생태혁명의 공동체 탄생의 기록이에요.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 제이슨 모모아가 제작과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에 해저 자원을 화석 연료의 대체품으로 변환하려는 기업과 이를 우려하는 환경 전문가들의 시선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해양 채굴의 역사와 그를 둘러싼 정치, 사회, 경제적 역학관계를 그리는 수작이에요. 비채굴 방식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긁어모으면 돼요. 그냥 땅에서, 밑에서. 아직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오랜 세월에 걸쳐 해저 채굴의 사회적 허가, 요 말이 중요해요. 이거를 기업가가 알고 요걸 목표로 살아요. 아주 오랜 세월을 걸려요. 그래서 나스닥이 결국 상장하게 되는 더 메탈 컴퍼니라는 벤처 회사가 신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체제에 성공하는 과정의 이야기죠. 이게 이 영화의 기본 줄거리예요. 원제는 The Deep is Rising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양가적이고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우선은 하나는 신증 해양 자본이 체결되어 올라오고 있다는 신자유주의 산업 자본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심층 해저에 관한 탈근대 사회 생태학적 관점이 점증하고 있다는 해석이 되는 거죠. 중국발 코로나 사태 때 발생지 중국의 입장을 반영했던 국제보건기구처럼 미국 등 4대국이 반대했던 1970년대 건립된 국제해저협회 ISA라는 유엔 기구가 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영미인 제국주의가 그러니까 자원개발정책, 해저 개발을 옹호하는 기구로 변질돼요. 그래서 그에 반대하는 소수 심해학자들의 우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영화의 줄거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중적인 줄거리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감독이나 소수 심해학자들이 비극적 전망과 달리 사회 생태 혁명의 성공과 탈근대 실전 이론의 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이 된다면 근대에서 탈근대로 시대전환이 궁극적으로 완료된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저 발굴을 중단하겠다고 이 회사의 CEO가 선언을 해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달려 있어요. 뭐가 달려 있냐? 육상 채굴이 중단된 이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라는 전제를 달아요. 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말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수습 안 할 테니까. 사회 생태 혁명의 핵심 과제가 뭐냐?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기후 재난이 되기 전에 채굴이라는 자연 착취 방식의 근대 개발 담론의 성장 전략을 이게 원래 하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포괄하고 처음 하는 탈근대 경제 전략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구적으로 보편하기 위한 타임 테이블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관해서 인류 공동체의 협상이라는 거죠. 이게 그걸 궁극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20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성과를 요약하자면 기후위기 앞에서 사회행태혁명은 필수 불가결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제20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이 혁명을 위한 영화 담론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 영화들이 제공해주는 시적 상상력이 인류의 미래가 더 나은 방으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필자는 믿습니다.